자, 이번에는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입니다. 오늘까지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가 돼요. 그리고 내일 최종적으로 당원 투표 결과, 여론조사 결과를 합쳐서 누가 후보인지가 발표가 됩니다. 보겠습니다. 당원 투표율 61% 연일 신기록. 그게 어제까지예요. 오늘도 하루 남았죠. 이제 ARS 전화를 통한 당원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신기록이다.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최종 결과 예측 쉽지 않다. 이 높은 게 과연 누구한테 유리하냐 이거죠. 여기 보면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누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이길 후보라 생각하나. 후보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본인을 호소하고 있죠. 지금 본인에 대해서. 오늘까지 여론조사 실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후보들의 이야기. 어제도 참 여러 가지 활동이 많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80% 가까운 투표율이 될 겁니다. 제가 이기면 기적이 연출되는 겁니다. 아마 기적이 현실화될 거예요. 기적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 호소를 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이 다른 두 후보,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도 역시 뭐 활발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또 특히 요새 대장동 이슈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경선 결과 내일 나와요.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겁니다. 국민의힘 경선 열기 좋은데 후보 선출 뒤 원팀 이거 의문.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원팀이 과제 중에 큰 과제인가 봅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보면 뭐 고소, 지지자 간 폭행, 뭐 이런 불상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에 윤석열로 후보가 확정된 선대위를 꾸릴 텐데 이거 독식 우려가 있다. 홍준표 후보가 됐을 때 포용용 문제로 또 잡음 가능성이 있다. 전망을 한 거예요. 일단 크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경선 끝나도 결합은 쉽지 않다. 이 기사는 이렇게 좀 전망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민주당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래도 상황이 좀 나을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정권하고 차별화의 딜레마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육박하니까 예. 섣부르게 차별화했다가는 그 40% 지지율이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대장동 수사를 지금 현 정권에서 쥐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하다 보니까 컨벤션 효과를 못 느낀 점이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경선이 끝나면 5일부터 당장 공격할 거리가 있잖아요. 공동의 적. 문재인 정권이라는 타겟이 있잖아요. 대장동, 특검 뭐 이런 거 반문재인 퀴치를 들고 함께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약이 예. 별 차이가 없어요. 윤석열 후보 공약은 예. 강할 것 같은데 강한 보수들 지지를 받는데 공약 내용은 상당히 온건한 내용이 많아요. 실제 또 그렇지 않다. 실제 예. 정책은. 그렇죠. 정책은 오히려 홍준표 후보는 중도층 지지, 젊은층 지지를 받는데 공약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좀 서로 뒤죽박죽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는 융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런 예. 생각이 들고 그 홍준표 후보랑 그 유승민 후보는 조금 어렵겠죠. 하지만 홍준표 후보가 된다면은 기존 당에 또 터줏대감이 그 대표도 했던 분이니까 상당히 원팀이 좀 수월할 가능성이 있고 문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됐을 때 원팀이 되겠느냐. 윤석열 후보가 서운한 건 많겠죠.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각을 줘서 국민의힘으로 왔는데 예. 오자마자 입단식을 아주 호되게 때렸잖아요. 거의 이지매 수준으로 그냥 TV 토론할 때 뭐 너 이거 알아? 너 이 몰랐지?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작게 뭐부터 뭐 하다못해 개 식용 얘기부터 예. 뭐 얘기만 하면 총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서운한 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도 이제 정치 초년생이잖아요. 들어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만약 후보가 됐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선 끊고 우리끼리만 하자. 그럼 백전백패죠.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이 융합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예. 또 하나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 이런 쪽은 따르는 군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낙연 후보는 따르는 군사가 많았잖아요. 근데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군사라는 거는
현역 의원 또는 현역 정치인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요? 그렇죠. 많지 않아서 저는 화해 제스처하면 얼마든지 민주당보다는 훨씬 쉽게 융합이 돼서 한 원팀으로 갈 거다. 예. 윤석열 후보가 됐든 홍준표 후보가 됐든 민주당보다는 여건이 훨씬 낫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까지 국민 대상 여론조사가 끝나고요. 그리고 당원들 ALS 조사도 오늘로 마칩니다. 그리고 내일 발표가 되는 겁니다. 4명의 후보죠.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누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 당에서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되는 겁니까? 많은 분들 질문 던지는데요. 누구도 똑부러진 질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시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싹 자르기다. 안철수 싹을 자른다. 당이 다른데요. 단일화. 이 단일화 얘기하는 거강꾼 나오면 일벌백계 한다. 그럼 이게 뭐예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뭐 단일화 이런 거 운운하지 마세요. 이러고 얘기하면 거강꾼인데 가만 안 둡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철수는 자생력이 떨어졌다. 이거는 비판이 아니라 폄하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 발언이면은. 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게 시작점이 화면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철수 대표와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통합하면 이긴다는 담론. 제가 통합 앵무새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전략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걸 통합 앵무새, 뭐 줄여서 통합무새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얘기를 꺼냈어요. 이거 동의 안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당 지도부나 후보와 미리 상의하지 않고 거강꾼 노릇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누군가 되겠죠. 그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뭐 단일화 이런 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조정하는 사람, 거강꾼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노릇하는 사람은 해당 행위자로 징계한다. 해당 행위라고 규정을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일벌백계 한다고도 얘기했고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의 반응이 있고 그 반응에 대한 또 반응도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준석 대표가요, 뭐 이미 6개월 전에 그 안 대표님 특유 합법으로 대선 출마 선언한 셈이다. 아마 아직도 예. 정치 평론 같은 그 버릇을 버릇이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예. 정권 교체 진정으로 열망하고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네. 국민의 후보가 양보한다면 확실히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것이죠. 제가 거강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당 밖의 세력과 교섭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당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 당의 기강이 잡히지 않습니다. 정치평론가라고 얘기하고 그게 받아쳤어요. 걱정은 평론도 못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한 겁니다. 비판이 아니라 비난 수준이죠. 지금 저 정도면은. 자, 김재석 좀 비대위원.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아까 뭐 언론 인터뷰 영상 다 들어보면요. 안철수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한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이 된 겁니까? 뭐 앞서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영상을 우리가 봤는데 과연 이제 이준석 대표답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답다? 예. 오.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이제는 후보죠. 이제 후보로 나왔을 때 저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저는 사실 뭐 예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김재석 전 비대위원은 이준석 대표하고 대화를 좀 자주 하시는 편이잖아요. 가까우신 그렇죠. 걸로 예.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화를 많이 했고 가장 예. 집중적으로 대화를 많이 했을 때가 아. 바로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대표 간의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사실 이준석 대표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던 예. 것이요. 처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출마 선언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을 돕던 그 당협위원장들, 예.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초반에 뭐 저를 비롯해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몇 분이 계셨었고. 예. 되게 재밌었던 것은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 우리 당의 후보가 오세훈 시장이고 당시 보궐선거 때. 예, 그렇죠. 서울시장 예, 지난 보궐선거 4.7 때. 재보궐선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국민의당 후보가 안철수 대표였지 예.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시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대표를 돕는 일들이 있었어요. 꽤 중진이라고 불리는 분들 역시도 사실 우리 당의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대표를 돕는다. 이것이야말로 해당행위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그거는 당시의 대표였던 김종인 위원장 역시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보궐선거 당시에 그렇죠. 지난 4월 당시에 이미 그런 생각을 있었는데 그럼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뭔가 뭐랄까요? 선을 긋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적어도 지금 우리 당의 후보가 선출이 되는 과정이고 예.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후보로 선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의힘의 당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도와서는 안 된다라고 사실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전략을 사실 예. 이준석 대표가 그대로 승계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김종인 위원장도 철저히 거리두기를 했었거든요. 예. 우리 당에서 후보를 내면 예. 민주당과 안철수 대표와 오세훈 시장이 3자 구도로 펼쳐져도 우리가 이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실 안철수 대표를 굉장히 위축시켰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계속 그랬었거든요. 반복적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협상에서도 유일하게 예.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아마 전략이 머릿속에 있을 것이고 전 통합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에도 공감합니다. 사실 전략 없는 예를 들면 명분이 없는 통합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서 시너지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지난 우리가 2020년에 있었던 총선만 예. 봐도 미래통합당이죠. 이름도 미래통합당이고 정말 보수, 야권 뭐 전체의 예. 조직들이 다 모아서 하나의 그냥 큰 통합당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냥 민주당이 참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명분이 없고 전략이 없는 통합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건 선거에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뭐 국민의당 대표가 될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그 두 후보 사이 단일화는 없다고 보십니까? 뭐 전국적으로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적어도 우리 당의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요. 다만 저는 이준석 대표의 입장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 입장 자체는 안철수 대표 스스로가 받을 수 있는 표심이 많지 않다. 거의 미미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소위 말하는 제3지대는 양당이 좀 이렇게 힘이 빠지거나 그다음에 양당 간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제3지대 포션이 나오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막 1, 2% 차이로 이기고 지기고가 되는 사이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먹을 수 있는 그 이준석 대표 표현에 따르면 자생력이죠. 자생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일화의 실익이 사실 지금은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발언기 요청하시는 패널들이 계셔서 제가 세 분께 똑같은 질문을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고 세 분께 똑같은 질문 드릴 텐데 결국엔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이다. 아니다. 독자 출마해서 결국은 대선일까지 계속 간다. 이거에 대한 전망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사 하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안철수 놓고 야당 내부 포용파와 주전파 이견이 벌써 나오고 있더라. 지금 주전파, 그러니까 선을 긋는 거는 이준석 대표잖아요. 그럼 포용파는 뭐예요, 여기? 김재원 최고위원, 안철수 지지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여기는. 단일화든 뭐든.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력에서 조금 더 가까운 안철수 후보가 5%, 6%, 뭐 예를 들어 10% 이렇게 점하고 있으면 3%라도 위협적이에요. 뭐 속값 쳐줄까, 속값을 좀 뭐 크게 쳐줄 테니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큰 전략과 대의를 함께 가는 큰 비전을 함께 이야기해야 되리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 주전파는 안철수 대표 지지율 한 5, 6%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막판에 가면 이거 무시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자, 박찬영 교수님. 결국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겪을까 아니면 끝까지 그냥 단독으로 완주하면서 대선에 출마할까? 어떤 쪽을 전망하십니까? 뭐 저는 완주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완주. 네. 이유는 뭐 이준석, 김종인 두 분의 그 안철수 때리기는 성공했잖아요. 지난 예. 서울시장 선거 성공했습니다. 한번 성공했죠. 그렇죠. 근데 계속 때리기를 하면 안철수 달래기가 과연 가능할까? 지금 포용파하고 주전파의 차이는요. 서울시장 때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 안철수는 구원자이자 뭐 메시아였다면 예. 지금 안철수는
나쁘게 보면 걸림돌, 나쁘게 보면 협조자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 득표율이 어느 정도 있다 이거죠, 있으니까 지금요. 살살 달래서 가야지. 아니야, 아예 밟아서 싹을 갖다가 죽이고 가야 돼. 요 정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때의 그런 뭐 해당 행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이렇게 때리기를 하면은 이건 그냥 간다 지금 그렇게 전망하시는 건데 윤 전 대표님은 어느 쪽으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중도 포기할 거로 봅니다. 중도 포기를 한다. 예. 어. 좀 누가 돼도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후보하고도 관계가 괜찮고 그 윤석열 후보하고도 저 안철수 후보가 관계가 괜찮아요. 예. 과거 안철수 후보가 그 당 대표 때 윤석열 검찰 있을 때 중앙지검장한테 국회의원 비례대표 준다고까지 불러서까지 얘기할 정도로 예. 가깝거든요. 지금 이준석, 김종인 두 분이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은데 새로 후보가 되면은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될 거다. 아.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를 똑바로 봐야 돼요. 10년 전에는 새 정치를 들고 나왔거든요. 예. 그 다음에는 철수 정치, 철새 정치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떴다방 알박기로 바뀌었어요. 아. 지금 지분이 뭐 3% 나오든 5% 나오든 예. 차기 대선에서 박빙의 승부에서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해서 또 나와서 10년 예. 만에 진짜 새 정치의 막장을 보지 않는 한 저는 어느 정도 타협의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타협 가능성 전망하시면서 약간 혹평을 섞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정근택 전 부대변인은 어떤 결론으로 갈 것 같습니까? 제가 봐도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있다. 뭐 서울시장에서 봤고요, 한번 봤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 지금 거강꾼 일벌 100개 얘기하는데요. 그냥 말폭탄일 가능성이 많아요. 당장 김재원 의원부터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김재원 의원이 어찌 보면 거강꾼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빈총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말씀처럼 후보가 선출되면 예. 이제 후보로 거의 당권이 다 넘어갑니다. 예. 후보 주도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후보 입장은 당선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연대에 손을 내밀게 돼 있고, 예. 그렇죠? 지금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다 단일화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 후보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아무리 징계한다고 해도 어떻게 후보를 징계할 수는 없잖아요. 후보 보고 거강꾼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후보 입장으로 끌려가게 돼 있다. 후보 입장에서는 다 손을 내밀 것이고, 그럼 안철수도 당연히 그거에 어쨌든 협의를 하게 돼 있다. 그럼 저는 아마 이준석 대표의 힘은 이 후보가 선출되는 순간 좀 빠지지 않겠나, 주도권이. 저는 후보 쪽으로 넘어가고,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연대할 수밖에 없죠. 안철수 입장에서 마찬가지. 의견이 살짝 갈리는데 두 분 의견은 말을 보지 말고 상황을 봐라. 상황이 그렇게 만들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좀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요.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지율상으로는 조금 미미하지만요. 그래도 뭔가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의 얘기예요. 자신 없는 분은 링에서 내려가라. 이재명과 단일화의 선근심 상정. 여기도 단일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민주당과 관련돼 있죠. 근데 선을 걷다는 거예요.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뭐 본인의 주장도 하고 질문도 받았는데 뭐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끝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3자 박빙 대결로 대선 끝까지 완주하겠다. 그러면서 뭐 비판을 합니다. 어제 또 여야에 대해서 다 비판을 했어요. 자, 그리고요. 김동연 전 부총리도 어제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었는데 자, 두 인물들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진보였음이 드러났고 또 국민의힘 후보들은 여전히 극우 포퓰리즘 공약과 망언,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단일화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자신 없는 분들은 링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네. 심상정으로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께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또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앞으로의 대선 전국의 이 토론 의제나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와 생산적인 토론회 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재명 후보와 만나서 1대1 토론합시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 그거 그냥 좀 이상한데요. 이 얘기일 거라면서 한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간다 끝까지 마지막 대답이다 이렇게까지 강조했습니다. 정근택 전 부대변인. 네.
심상정 후보 지지율 상으로는 한 자리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완주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일단 부담인지 아닌지 그리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정의당 후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부담인 건 맞는데요. 근데 아마 정의당 후보뿐만 아니라 제3지대에 나온 분들이 뭐 사퇴한다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저 얘기가 바뀔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뭐 연정 얘기를 먼저 꺼냈고요. 심상정 후보가 연정을 고려할 수 있다 해서 아마 당내 정의당 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지금 심상정 후보 제1 공약으로 나온 게 주4일제입니다. 그다음 나온 게 뭐 토지 초과 이득세,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비슷하다 정책은. 왜냐하면 주4일제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부동산 개발로 인한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 그걸 내세우고 있어서 결국은 정책으로 연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도 민주당에 와서 송영길 대표 만나고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겠어요? 민주당하고 함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보기엔. 함께할 뜻이 없으면 민주당 찾아와서 1대1 토론하자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뭔가 가능하다 손잡는 게. 그럼요. 저는 뭐 김동연 부총리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뭐 정책 연대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토론을 통해서 합의 과정이든 통해서 충분히 연대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기사는 뭔가 전망을 좀 담고 있죠. 보겠습니다. 거대 양당. 그렇죠. 지금 후보들이 비호감도가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몫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커지는 천하 3분지계의 꿈. 천하 3분지계. 그러니까 이른바 제3지대를 또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1당, 2당, 거대 1당, 2당이 있고 새로운 뭔가의 정치적인 존재.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입니다. 공통점은 양당 체제 종식을 외치고 있는 거죠. 서로 존재감 경쟁을 하는데 단일화 연대에 모두 3명이 완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대선 변수가 일단 되는 것 같고요. 과연 어떻게 세력화에 성공할 것인가 이렇게 좀 적고 있습니다. 박찬영 교수님. 네. 혹시요 심상정, 김동연, 뭐 안철수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쪽 갖고 많이 뭐 연관이 돼서 보이니까 심상정, 김동연 두 인물이 뭔가 연합을 해서 어떤 세력을 만들 가능성,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각자 도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고. 각자 도생. 네. 누가 되든 여당 후보가 되든 야당 후보가 되든 아마도 소수 정부가 꾸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당연히 여소야대 대통령이 되는 거고 예. 민주당 후보가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내에 다수파를 장악하고 있지 못하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양강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비호감도 굉장히 높고 예. 이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소위 소수 정당들이 예. 활동할 수 있는 여지의 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 점을 그러니까 이후에 대선 이후를 바라본다면 저는 소수 정당들이 존재감을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그렇다면 대선 이후에도 각자의 이 3명이 각자의 영역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그렇죠. 거네요. 지금처럼 대선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높은 적이 없는데 왜 포기합니까? 일단 심상정 후보는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예. 세대 교체도 해야 돼요. 예, 정의당이. 그다음에 존재감 지금 정체성 논란에 휩싸였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도 포기하는 순간 진보 정당은 앞으로 없다고 예,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연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연정은요. 무슨 뭐 합당하겠다의 연정이 아니에요. 소수 정당이 끌어가는 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 예. 그럼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만약에 또 합당 이런 논의하고 무슨 예. 연대 얘기하는 순간 저는 다음 정권에서의 국면이 없다고 보고 예. 김동연 부총리는 민주당의 유승민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체급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포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각자의 길을 가는데 각자가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은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신데요. 예, 김유섭 전 비대위. 저는 그 각자가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반대로 들거든요. 전망하시네요. 예, 사실은 이제 이거는 하루 이틀 된 논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육공화정 이후에 제3지대라는 말은 여러 번 등장을 했었고 몇십 년간 예. 제3지대가 제법 성공했을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우리가 총선을 봐도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예. 당시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확보해가지고 다들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도 비슷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양당 체제에서 조금 비호감도가 높다, 환멸이 좀 생겼다 했을 때 그 제3지대 공간들이 좀 열어놨는데 이 제3지대가 그 계속 실패하는 과정들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확보한 지지율이 본인의 고정적인 지지율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해서 가다가 대부분 몰락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당도 거의 비슷한 모양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제3지대가 효과가 되려면 예. 기존의 양당 체제에 대한 강한 환멸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은 약간 그런 게 있긴 예. 하지만은 예전만큼 그런 강한 기득권 체제라고 비호감 체제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무엇보다도 제3지대가 잘 먹히려면 새 인물, 새 정책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심상정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새 인물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새롭긴 하지만 아직 너무 늦게 출발했다는 면도 좀 있죠. 인지도도 굉장히 좀 낮고요. 예. 이런 면에 있어서 제3지대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몇 %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리고 과거에 그랬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독자적인 지지층을 확보해가지고 제3지대라는 아주 이 확정된 영역으로 확대되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분석이 좀 갈렸어요, 지금. 아무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한 자리 숫자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지지율 그리고 이게 거대 정당 후보들의 아주 근소한 경쟁이 될 거란 전망 속에 사실 1, 2%면은 굉장한 차이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